모든 장르의 태동이 그렇듯 공포영화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오싹함, 짜릿함, 원초적이고 병맛도 가미되어 있는 자극적인 장르였죠. 이에 열광하는 팬층이 존재했습니다. 단순하면 식상하죠. 사람들이 쉽게 적응을 해버리기도 하고요. 코미디랑 굉장히 비슷한데 공포와 코미디에서 발현되는 감정은 다르지만 괴는 같다는 거죠. 8, 90년대에 유행했었던 제이슨, 프레디, 마이클 마이어스류의 살인마들이 주는 공포감과 영구, 맹구가 주는 웃음이 식상해지는 맥락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연거 없다. 그렇기에 수명이 굉장히 짧은 장르기도 하죠. 그래서 공포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상함을 타파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니까요. 소재들, 살인마, 초자연적인 현상, 피와 살점 등등 겁나 세분화시키기도 하고 여러 장르와 섞는 시도도 하여 공포 스릴러물, 공포 추리물 같은 혼합된 장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이너한 장르에서 보다 대중적인 노선을 타기 시작하며 소비하는 관객층이 넓어지게 되었는데 이에 반작용으로 게으른 영화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대충 그냥 여름 시즌 노래서 돈도 얼마 안 들이고 싸게 만들어 놓으면 시원한 에어컨에 서늘한 공포영화 한 편 때리러 온 관객만 잡아도 얼추 손익분기점 넘겨주시거든요. 이야, 이거 개꿀빠는 한철 장사거든. 대충 귀신만 몇 번 나와주면 만사 땡이거든. 그렇게 나온 영화들이 뭐야? 데자뷰. 진짜 고난이었어? 내가 고라니. 그러니까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건 집어치우고 어떻게 한탕 빨아볼까만 고민을 하고 있으니 본 것 또 나와, 숫자만 바뀌어서 나와, 코스프레만 해서 나와. 이제는 점프스퀘어가 하도 많이 튀어나오니까 긴박한 척을 하면서 도망을 가지만 쫄따구들이 발이 느린 것 같으니 돌아볼 때 대충 등치 크고 잘 보이는 귀신이 튀어나올 텐데 당황하지 않고 명치를 빡! 끝. 씨발, 내가 견문색인 거야? 상대가 병신인 거야?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공포영화는 자연스레 하락세를 띠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날먹을 하기 좋은 천혜의 환경을 제발로 걷어차고 한물간 고전 소재들을 그대로 가져와 본인의 색채로 재해석한 공포영화가 등장하니 바로 오늘 리뷰할 말리그넌트 되겠습니다. 우리 완동님 뚝심이 대단하셔. 소우로도 재미 좀 봤지, 블록버스터로도 재미 좀 보고, 하우스 호러로는 아예 유니버스도 만드셨잖아요. 히어로 영화도 한 편 기깔나게 뽑으셨고요. 돈 버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아실만한 분이거든. 근데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나 하시는데 공포영화라는 장르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었던 거지. 내 뿌리는 공포다 이거야. 본인 영화 속에도 고전 공포영화들의 오마주를 조금씩 넣어놓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했나봐. 갈증이 막 났나봐. 갑자기 고전 공포영화들의 오마주를 다 때려박아놓고 안 맞을 것 같은 장르들끼리 막 연결을 해놓은 걸 본인 입맛대로 방식대로 한 편 찍으셨어. 놀이터를 만든 거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분명 상업성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막 나가는 영화거든요. 아따, 그래서 그런가 호불호가 춘내 갈려요. 고전적인 연출 방식 때문에 식상해. 장르가 막 짬뽕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난잡하고 정신없고 막 그래. 개연성은 또 나사 하나가 빠졌어. 이야기가 너무 헐거워. 자, 이 감상들은 충분히 불호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납득도 되고요. 2021년의 영화라기엔 너무 낡은 느낌이 맞아요. 그런데 이 불호 포인트들은 지금은 한물간 지알로 장르의 특징이에요. 인터뷰에서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작품이 지알로의 거장인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의 오페라라고 한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말리그넌트의 호불호는 사실 지알로 장르와 핏이 맞냐 안 맞냐의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럼 저같이 재밌게 보신 분들은 또 아리송하시죠? 나사 빠진 영화 같은데 대체 왜 재밌게 봤을까? 그래서 지알로의 특징과 나사가 어디에서 빠져있는지, 매력 포인트는 또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지알로는 노란색이란 뜻이에요. 근데 왜 장르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냐? 이 막 살인마가 사람 죽이고 이런 슬래셔 장르의 소설들이 있었어요. 이 소설들의 표지가 보통 노란색 계열이었어요. 별거 없어. 그 장르의 책 표지가 노란색이어서야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이런 슬래셔 소재들로 이탈리아에서 영화를 찍으면 지알로라고 불렀어요. 이 장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개연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이야기가 헐겁기도 하고 맥 빠지거나 황당한 이야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Marcello, no! Adesso è ora di finire. La prego, no! 그 대신 신미성을 극대화한 배경과 존나 자극적으로 묘사되는 잔인함, 신체 절단하고 피 뿜뿜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게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돼. 예를 들자면 지알로 장르의 거장인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의 테네브레의 한 장면을 보자면 도끼에 손목이 잘리는 아주 자극적인 잔인한 장면이에요. 피도 뿜뿜 나와요.
근데 이걸 하얀색 캔버스 같은 벽에 물감을 뿌리듯이 흩뿌려요. 굉장히 강렬하고 섬뜩한 아름다움이죠. 물론 도끼를 맞게 되는 과정은 좆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음향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신경을 긁는 사운드들, 뭐 전기 지지직거리는 거나 뭐 칠판 끼 긁는 요런 사운드들로 청각을 자극하고요. 배경음악은 공포영화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음악을 많이 씁니다. 고블린이라는 락밴드가 사운드 트랙을 주로 담당하기도 했고요. 엥? 그러면 무서워질 틈새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시각적으로 강렬한 장면들을 락 음악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쏟아냅니다. 이를테면 살인 장면에서는 음습하고 정적인 배경음악이 나와 소름 끼치게 하는 방식이 정석이지만 지알로는 신나는 락 음악을 곁들여 자극과 강렬함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조명 또한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등의 원색 조명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옛날 공포영화들 뭐 여고괴담이나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귀신 비출 때 파란 조명 쓰죠? 마리오 바바라는 감독의 연출 방식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재밌죠? 특이사항으로는 여주인공은 살인을 어쩔 수 없이 계속 목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미쳐간다 정도의 플롯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지알로는 강렬한 음향과 화려한 색채로 구성된 감각적인 장면들을 위해 스토리텔링 같은 많은 부분을 희생한 장르입니다. 사실적으로 재현된 풍경화가 아니라 감각을 표현한 추상화 같이 영화가 다소 비현실적이더라도 몽환적이고 강렬한 분위기에서는 짜릿한 쾌감이 지알로만의 매력 포인트인 것이죠. 말리 그런트는 지알로 장르의 특징이 많이 보입니다. 스토리는 헐겁지만 장면마다 이목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어요. 하지만 말리 그런트가 지알로의 장르적 특징만을 갖고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사실상 고전 작품들을 오마주하기 위해 지알로라는 포석을 깐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임스 왕 고유의 색채가 듬뿍 묻어나 있어요. 영화 자체는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장면과 설정에서 어떤 작품을 오마주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마주가 된 작품들 중 제가 찾지 못한 또 다른 작품들이 있겠지만 얼추 9편 정도를 꼽아보았습니다. 가시죠.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분조장 남편 새끼와 할로윈에 애들이 사탕 달라고 문두드리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집에 지내고 있는 주인공.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폭력을 저지른 남편은 거실에서 잠을 자는 중인데요. 이때 정체모를 괴한에게 아리랑치기를 당한 남편, 그리고 이 괴한에게 쫓기는 주인공. 여기서 추격자 입장에서의 이 카메라 워크, 요즘 굉장히 핫한 스파이더맨 3총사 중 가장 먼저 나왔던 요 스파이더맨의 감독인 샘 레이미의 데뷔작 이블데드에서의 카메라 워크를 오마주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또 여기서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은데요. 두 개를 요렇게 갖다 대놓으면 특징들을 굉장히 잘 살려놓았죠. 광란의 밤을 지새고 병원에 입원을 한 주인공은 여기가 어디요? 아이는 없어요. 왜 그 사단이 나고도 집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또 막 쳐들어올 것 같은 불길한 징조가 보이자 집 문을 다 걸어 잠급니다. 결국 방문을 잠그고 아무도 없다고 되뇌이는 주인공과 진짜 아무도 없는 건지, 인기척도 내지 않는 괴한이 있는 건지 긴장되는 상황 속에 정막 속에 과장된 듯한 물방울 소리가 들리는 이 연출은 마리오 바바 감독의 블랙 사바스 속 연출을 오마주했습니다. 다소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과장된 연출이지만 태풍의 눈 같은 고요하니까 개쫄리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유발하는 데에는 최고죠. 제임스 왕 감독의 전작인 데드 사일런스에서도 한번 오마주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개연성 존나 헐겁다고 그랬죠? 그냥 사로. 남편도 죽고 괴한이 집에 들이닥치고 했는데 빨래 반으로 줄었네 개꿀띠 이러면서 사러 그냥. 그래서 빨래를 하러 가는데 뭐야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얼굴을 들이밀어. 그러더니 괴한이 막 여자 머리채를 잡아서 파왔땅 하는 순간 왜? 갑자기 장소가 바뀝니다. 상황 파악도 안 되는 와중 괴한이 여자를 살해하는 장면을 그저 볼 수밖에 없는 주인공은 공포감에 몸이 얼어붙는데요.
이때 트로피로 여자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괴한! 이후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펼쳐집니다. 괴한이 살해를 저지르려 할 때마다 집이라는 공간이 살해 현장으로 바뀌고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주인공은 무조건 살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점점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의 오페라에서 여성의 눈 밑에 바늘을 붙여 눈을 감지 못하게 한 뒤 살해 장면을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여성의 멘탈이 점점 무너져가는 전개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죠. 말리그런트에선 이 눈 밑에 바늘을 정신지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 정신지배가 어떻게 가능한지 꼭 눈여겨보도록 하세요. 개꿀잼이니까. 포스터에서도 오페라의 영향을 진하게 받은 티가 팍팍 나는데 말리그런트의 이 글자가 바늘 혹은 칼처럼 눈을 겨냥하고 있고 공포감에 질려 눈을 부릅뜨고 있죠. 오페라의 포스터 또한 바늘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고 부릅뜨고 있는 이미지를 담아놨습니다. 우리 영화는 주인공을 시각적으로 고문을 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참 탁월한 이미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침대 위에서 벌어지는 살해 장면의 경우 주인공을 붉은색 네온 조명이 비추고 있는데요. 이건 서스피리아가 붉은색의 조명을 많이 사용한 부분과 흡사하며 조명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의 배경음악까지도 오마주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침내 정신을 차린 주인공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크크 님이 시발 궁예임? 라며 관심법 취급을 했지만 정확히 위치를 말하며 사람이 죽었으니 제발 좀 가서 봐달라고까지 하니 마지못해 가게 되는데 진짜 죽어있어. 이거 느낌이 좀 쎄한 거야. 주인공도 살인마의 행적을 쫓고 형사도 행적을 쫓기 시작하는데 코트가 길면 잡히겠죠? 형사에게 딱 걸린 살인마 열심히 쫓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 살인마의 모습에서 일본의 명작 공포영화 링의 영향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가리고 기괴한 관절 움직임과 갑작스러운 정지로 주는 긴장감, 이게 사다코가 움직이는 형태랑 상당히 흡사한 것 같지 않나요?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화에 꽂힌 반전에 대한 스포일러가 그득그득하게 들어가니 보실 분들은 요 시간대로 영상을 넘기시면 됩니다. 이미 보신 분들이나 여기까지 와서 돌이킬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은 저랑 계속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해. 애가 계속 막 살해 현장에 대한 단서를 주잖아? 그래서 최면을 통해 과거사를 알아봅니다. 과거에 엄마 몰래 케이크 훔쳐먹은 적 있지요? 메디슨이 한 거 아니야. 가브리엘이 한 거야. 가브리엘이 누구죠? 내가 꺼내 먹은 거 아니야. 가브리엘이 먹은 거야. 네가 꺼내 먹었구나 이년아. 범인이 나왔네요. 그래서 용의자가 되고요. 유치장에 갇혀버립니다. 언니의 석방 그리고 과거사를 더 알아보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는 동생. 알고 보니 언니는 샴쌍둥이였던 거야. 뒤통수에 달려있던 애가 가브리엘이었던 거지. 이제 분리를 하려고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 입장에서 존나 꼴받잖아. 근데 어찌어찌 봉인을 시켰어. 재웠어 얘를. 초반부에 남편 기억하시죠? 머리를 벽에다가 쾅 찌으니까 자고 있던 얘가 깨어난 거야. 그래서 막 의료진들한테 복수하러 다니고 죽이고 당연히 주인공 몸으로 하는 거니까 주인공도 그 장면을 볼 수밖에. 가위에 눌린 듯 본인의 몸을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공포감은 겟아웃에서 백인이 흑인의 몸을 빼앗기 위해 최면을 거는 것과 유사한 전개를 보여줍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주인공의 모습이라든가 결국에는 좀 어처구니 없게 극복해낸다는 것까지 말리그넌트 주인공의 행적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또한 샴쌍둥이다. 분리수술을 했는데 아직 사라지지 않고 주인공을 괴롭힌다. 같은 소위 바디 호러 장르의 측면에선 설정은 다크하프, 복수의 방향성은 바스켓 케이스와 유사합니다. 다크하프 같은 경우 주인공이 어릴 때 뇌종양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어라? 뒤통수에 생기다만 눈 하나랑 이빨이 있는 거야. 세월이 지나고 본인 이름으로 쓴 책은 안 팔려. 근데 다른 인격으로 쓴 책은 개 잘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 쌍둥이로 태어났어야 됐는데 한쪽에 흡수되었다 라는 설정인 거라. 말리그넌트 주인공 대가리 뒤쪽에 가브리엘이 있어. 내가 봤을 때 이 작품에서 영향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 바스켓 케이스는 분리수술을 했지만 분리된 형제가 아직 살아있어 의사에게 복수를 하러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리그넌트에서 가브리엘을 분리하려고 한 의사에게 복수를 하러 가는 이야기가 겹치죠. 하지만 여기서도 단순 모방에서만 그치지가 않은 게 바스켓 케이스에서 의사에게 행하는 복수가 마침표라면 말리그넌트에서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복수의 마침표는 자신을 버린 엄마로 향하거든요. No, what you made me.
비슷하지만 한번 비튼 거지. 우리의 수완이 형은 생각보다 이 떡밥을 일찍이 뿌려놨습니다. 주인공의 과거가 밝혀지거나 가브리엘의 악행이 나올 때마다 파이트 클럽의 OST가 나오는데 You met me at a very strange time in my life. 파이트 클럽도 결국 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혼자 지랄을 했던 거였구나 라는 스토리거든요. Because we're the same person. 영화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아니 씨부럴 뭐 입양됐다는 걸로 거리면서 뭐 호들갑을 떨어 싶지만 반전을 알고 나면 이토록 친절하고 적절한 떡밥이 있을까 싶은 배경음악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러 간 가브리엘은 추격해온 형사를 칼로 찢고 동생도 침대로 찢고 마침내 엄마도 죽이려는 찰나 Now I can do all the mind tricks you can. 가브리엘과의 싸움에서 이긴 메디슨이 가브리엘을 봉인시키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아니 씨발 이렇게 끝내면 내가 뭐가 돼? 제임스 완은 온갖 장르를 합치려는 시도를 했다고 밝히며 말리그넌트는 심리 스릴러, 연쇄살인마가 나오는 괴수 영화, 호러 버전 겨울왕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우스 호러로 시작한 영화는 추리물과 스릴러를 지나 스플래터물로 절정을 달리고 마치 휴먼 가족 드라마 같은 분위기로 끝맺음을 하는데 장르가 잘 어우러진 한 편의 영화라는 느낌보다는 구간별로 장르가 나열되는 듯한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르들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장르마다 가브리엘이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초반부는 하우스 호러의 형태입니다. 우리 잘 아는 컨저링, 인시디어스 뭐 요런 애들 있잖아. 귀신 들린 집을 보여주는 것처럼 영화가 시작되고 가브리엘의 형체도 실루엣만 살짝 보여주는데 마치 악귀처럼 묘사가 돼요. 하우스 호러의 정석대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가벼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원래라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될 법한 과정을 단 15분 만에 남편을 죽이면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형사들의 등장과 단서를 수집하고 누가 살인범인지 추리하는 이야기를 통해 추리물로 장르가 바뀝니다. 여기서 가브리엘은 초자연적인 존재보다는 연쇄살인범으로 묘사되고 부검을 통해 살해 방법을 유추해내거나 진술이나 증거, 살해 동기 등을 수집하면서 범인의 몽따주를 그려나가는 등의 연출을 보여주죠. 자, 몽따주 다 그렸어! So I'm putting out a bolo on Sloth from the Goonies. 이제는 가브리엘이 형체를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야기의 중심은 추리 과정에서 살인마의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살해 방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잔혹한 장면들이 줄을 이루게 되면서 슬래셔물로 장르가 또 한 번 바뀌죠. 여타 슬래셔물의 클리셰대로 가브리엘은 거구의 신체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얼굴을 가지고 있고 살인마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무기도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단서를 통해 살해 패턴을 파악하고 미리 현장을 급습한 형사 가브리엘과 추격전을 하는데요. 분명 아까 묘사됐던 건 뛰어난 신체 능력에다가 인간을 뛰어넘는 초능력까지 겸비했던 살인마가 경찰 한 명을 상대로 왜 이리 쩔쩔매는 걸까요?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얘를 너프시켜놔야 추격 스릴러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자, 점점 진행될수록 주인공과 살인마가 접점이 생기기 시작해. 주인공의 과거에 뭔가 단서가 있어? 이상해? 이때쯤 최면치료사가 등장해 주인공의 과거를 보고 주인공이 입양됐을 당시의 상황이 담긴 비디오를 보는데 가브리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주인공 몸속에 뭔가가 빙이 되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약간 억지스럽고 개연성에 맞지 않게 최면치료사가 등장을 하긴 했는데요. 이 최면치료사의 등장이 오컬트물로 장르가 바뀌게 되는 시발점입니다. 이상행동을 하는 주인공과 치료하려는 가족의 모습, 결국 과학과 미신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전문가를 조빙해 해결하려는 상황은 엑소시즘을 통해 초자연적인 존재를 퇴치하는 오컬트 장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가브리엘이 주인공의 몸을 완전히 차지하고 각성하게 되면서 스타일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액션은 호쾌하며 묘사는 잔인합니다. 하지만 묘한 B급 감성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보다는 익살스럽기까지 한데요. 이블데드, 데드 얼라이브 같은 장르인 스플래터물로 바뀝니다. 초반부 살해 장면이 섬뜩하고 소름 끼쳤다면 후반부에는 도리어 대놓고 과장되게 보여줌으로써 음악까지 신나버리니 유쾌하다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거죠. 그 와중에 액션은 또 존나게 잘 찍어놔서 뒤틀린 황천의 킹스맨 교회씬 같은 느낌으로다가 찰진 롱테이크를 보여줬고요. 아쿠아맨에서도 보여줬었던 캐릭터 고유의 특성을 살린 개성 넘치는 액션씬을 이건 이 장면 때문에라도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은 왜
현재는 정말 멋진 차들이 많죠. 테슬라도 있을 테고 벤츠도 있고 포드도 있고 현 시대에 맞는 편하고 세련된 차들요. 근데 갑자기 포드 사장이 1970년대에 머스탱을 재현하겠다며 불편한 수동 변속기, 촌스러운 외관, 심지어는 노면에서의 덜컹거림까지 구현한 차를 출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 다를 겁니다. 대부분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차가 손맛 좋은 수동 변속기에 클래식한 외관, 노면에서의 덜컹거림까지 구현한 디테일에 감탄하는 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존재 자체로도 선대 자동차에 대한 리스펙이자 감사함을 표한 차라는 것이죠. Definitely smells the same. 말리그넌트는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흥행에 실패한 작품이죠. 워너브라더스의 버리는 카드라는 혹평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참 맛있는 영화입니다. 고전 호러 영화의 소재들을 가져와 본인의 스타일대로 바꾸되 고전만이 갖고 있는 허점까지도 보여줘 그 자체를 맛볼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마치 안일하게 만들어지거나 메시지에만 치중하여 장르의 재미를 잃어버린 근래의 몇몇 공포 영화들에게 니네 본분이나 다라는 듯이 회초리를 드는 느낌도 듭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감독의 뚝심대로 제작된 공포 영화구나, 장르에 대한 헌사구나 라는 감상까지 받았기에 지극히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찍기의 김채호였습니다. 다음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